안녕하세요. 김재준입니다. 최근에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 자주 출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제가 다른 법률보다는 일단은 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대해서 전체 조항 같이 살펴보기로 했다고 제가 이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법제처 사이트에서 이렇게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을 다운받아 가져왔고요. 여러분들도 제가 이 다운받기 좀 불편하신 분들은 제 카페에 같이 업로드해 둘 테니까 그 해당 내용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내용을 보면은 시행이 2022년 5월 19일 날 시행이 됐고요. 실제 제정은 2021년인데 시행은 이제 그 다음에 시행됐고 출제가 되기 시작한 것은 작년이죠. 2023년부터 출제가 본격적으로 되기 시작했고요. 아마도 문제 풀에 좀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최근에 자주 출제되는 걸 봐서는. 자, 이 법 관련해서 이 소관 부처라고 해야 되죠. 국민권익위원회고요. 국민권익위에서 이 법을 담당하고 있고요. 총칙 볼게요. 총칙. 이 법은 공직자의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해 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 충돌을 방지하자. 사실 이 이해 충돌 방지 내용은 공직자 윤리법에 해당 내용이 있죠. 근데 그 공직자 윤리법에서 이해 충돌 부분을 좀 더 구체화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공공기관에 대해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 그래서 정의를 볼게요. 그러니까 그 법에서 좀 지엽적으로 많이 나올 때 이 사실 이 이해충돌 방지법 이외에 관련 다른 법률에서도 정의 조항에서 출제를 좀 많이 해요. 확률적으로 봤을 때 아마 여러분들 뭐 전자정부법이나 이런 법에서도 정의에서 여러 번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법에서도 이번에 국가직 9급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정의에서 출제가 됐어요. 정의 좀 보면은 이 법에서 사용한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라고 되어 있죠. 공공기관. 이 법에서 말한 공공기관은 국회, 법원 다 포함이죠. 헌법기관도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공수처, 그리고 국가인권위, 그다음에 중앙행정기관, 그래서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이랑 지방의회도 다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지방의 교육행정기관, 그리고요.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그리고 이 공원법이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리고 초중등교육법 그리고 고등교육법 또는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따라 설치된 국립, 공립 학교까지 여기 전부 다 이 법에서 말하는 이 공공기관의 개념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공직자의 개념도 여기 나와 있어요. 이 법에서 말하는 공직자란 다음 강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돼 있고요. 역시나 국가공무원법 그리고 지방공무원법에 적용받는 공무원 당연히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앞서 나왔던 제1호 라목 또는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장과 임직원도 당연히 다 포함이 되고요. 앞에서 이제 공공기관이 개념이 들어왔으니까 그리고 제1호 과목에 해당하는 각급 국립, 공립 학교의 장과 교직원도 포함된다. 사실 뭐 이 학교 장과 교직원 이 해당 내용 자체가 이 전자정부법에서도 사실은 여기 이런 게 출제된 적이 있어요. 7급 문제에서. 세 번째 보시면 3호죠. 고위공직자의 개념이 좀 나와 있어요. 당연히 이 정무직 공무원들은 다 포함이 되고 있고요. 지방자치단체에 정무직 공무원들 포함되어 있고 대체적으로 1급 이상이죠. 1급 이상 국가 공무원 등 이에 상응하는 사람들도 다 여기서 말하는 고위공직자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무공무원. 이 대통령령까지는 우리가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 고등법원의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 대검찰청의 검사급 이상의 검사, 그리고 군인은 중장 이상의 장성급, 그리고 교육공무원 중에서도 총장, 부총장, 학장 이런 거. 자, 그리고요. 경찰은 치안감 이상의 경찰 공무원과 그리고 시도 경찰청장. 사실 대부분 시도 경찰청장들이 치안감 이상이 되죠. 소방은 하나 더 높아야 되죠. 소방정감 이상의 소방 공무원 그리고 지방국세청장 그리고 상급 공무원 또는 고위 공무원에 속하는 공무원인 세관장. 그래서 이 국세공무원, 세무공무원 같은 경우에 조금 다른 공무원들보다는 좀 낮은 직급까지도 포함이 되죠.
자, 그리고요. 뭐 그다음에 중용 규정은 제가 조금 빼버릴게요. 이건 이것까지 다 출제 뭐 100%안 한다고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대부분 출제를 안 하니까 빼고 얘는. 그다음에 공기업의 장이나 부기관장, 상임감사, 한국은행 총재, 부총리 이런 사람 다 포함이 되고요. 기타 뭐 농협협동조합 중앙회 회장이나 상임감사 이런 데까지도 다 포함이 된다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이해충돌의 개념이 나오죠. 이해충돌이 여기 나오죠.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나의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되어서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이제 이해충돌이라고 하는 거죠. 가령 이제 나의 뭐 친인척이 내가 면접관으로 들어갔는데 친인척이 거기 면접 시험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나의 사적 이해관계랑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수행 사이에 이 이해충돌 말 그대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이해충돌의 개념이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국가직 9급 시험에 나와서 저도 좀 너무 좀 지엽적인 생각을 했어요. 근데 뭐 출제가 됐으니까 살펴보면 이 법에서 말하는 직무 관련자란 말이 나오죠. 자, 그래서 직무 관련자란 공직자가 법령 기준에 따라서 수행하는 직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뭐 여기 앞 설명보다는 뒤죠. 다음 항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이나 법인, 단체 및 공직자가 직무 관련자다. 그래서 가목을 보면 공직자의 직무 수행과 관련해서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그래서 직무 수행 관련해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한다. 아니면 민원을 요구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예요. 공직자의 직무 수행과 관련해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어쨌든 직무 수행 관련한 단어 나오긴 하죠. 다예요. 다목 보시면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그래서 계약 체결이나 체결하는 거. 다목이 마지막에 공직자의 직무 수행과 관련해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이게 이번에 출제가 됐던 거죠. 그래서 얘가 사적 이해관계자가 아닌 것으로 해서 여기 이제 직무 관련인데 사적 이해관계자로 이렇게 해서 포함되지 않는 개념으로 들어왔죠. 다만 공공기관 이익 또는 불이익 직접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사적 이해관계죠. 이제 사적. 그래서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 당연한 거고요. 당연히 제일 직접적일 테고. 나목 볼게요.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원이나 대표자, 관리자 또는 사회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이나 단체, 여기가 역시 사적 이해관계자가 되고요. 다목이에요. 공직자 자신이나 그 가족이 대리하거나 고문, 자문 등을 제공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그리고 공직자로 채용 임명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재직했던 법인 또는 단체, 내가 공무원 되기 전에 2년 이내에 이렇게 같이 그 전에 근무했던 기간을 말하는 거죠. 마목이에요. 공직자로 채용 임명되기 역시 2년이에요. 공직자 자신이 대리하거나 고문, 자문 등을 제공하였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뭐 보통 이 날짜도 좀 자주 나오니까 뭐 2년 날짜 좀 주의해서 보시고요. 바목이에요.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 지분 또는 자본금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단체. 사목이에요. 최근 2년 이내에 퇴직한 공직자로서 퇴직일 2년 이내에 제5조 제1항 뒤에 있죠. 1항 제각 코어나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와 국회 규칙, 대법원 규칙, 그리고 헌법재판소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또는 대통령령을 정하는 범위의 부서에서 같이 근무했던 사람. 마지막이죠. 그 밖에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되는 자로서 국회 규칙, 그리고 대법원 규칙, 그리고 헌법재판소 규칙, 그리고 중앙선관위원회 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그리고 7호예요. 소속기관장이란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의 장을 말한다. 그래서 제가 여기 이 법에서 말하는 의미를 다 말씀을 드렸죠. 정의를. 그래서 이제 직무 관련자하고 사적 이해관계 쪽으로 이번에 구분한 문제를 출제했었고요. 자, 이제는 다른 조 좀 볼게요. 이제 워낙 길죠. 정의 조항이. 국가 등의 책무예요.
국가는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자, 2항이죠. 공공기관은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자로 인해서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이해 충돌을 효과적으로 확인 관리하기 위한 조치도 해야 된다. 3항이죠. 공공기관은 공직자가 위반 행위 신고 등 이 법에 따른 조치를 함으로써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적절히 보호 조치를 해야 된다. 제4조예요. 4조 1항이죠. 공직자는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직무를 공정하고 당연한 것들, 얘는 상식적인 것들이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따로 암기할 게 아니라. 그 다음에 2항이에요. 공직자는 직무 수행과 관련해서 공평무사하게 처신하고 직무 관련자를 우대하거나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3항이 공직자는 이제 사적 이해관계로 나오죠. 사적 이해관계로 인해서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면 그 직무를 계속 하는 게 아니라 그 직무를 회피해야 된다. 회피. 자, 그래서 이해 충돌을 방지해야 된다.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요. 제2장에 공직자의 이해 충돌 방지 및 관리 부분이고요. 제5조 보시면 사적 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기피 신청이고요. 자, 1항이에요.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직무 관련자가 나의 직무 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 내가 직무 일하면서 알게 된 관련자잖아요. 직무 관련자가 이게 사적 이해관계자네. 일 안 날로부터 날짜는 좀 보실 필요 있죠. 14일은 날이 이번 이 법에 좀 자주 나오는데 14일 이내에 이 소속 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돼요. 하고 회피 신청. 나 이 못한다. 이 직무는 이해 충돌이 발생하니까 수행하지 못한다고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자, 그래서 회피 여러 가지 정말 많죠. 그래서 뭐 인가, 허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 회피 신청을 해야 되고요. 나머지 한 번 정도만 읽어보시면 돼요. 인허가, 행정지도 뭐 이런 것들 쭉 보시면 되고요. 너무 많죠. 이게 뭐 다 일일이 다 알기 좀 어렵고요. 자, 그리고요. 2항 볼게요. 직무 관련자 또는 공직자의 직무 수행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공직자에게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회피 의무가 있거나 그 밖에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직자의 소속 기관장에게 기피를 신청할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요. 3항이에요.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항 및 2항에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1, 2항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 경우에는 이제 예라는 거죠. 그래서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직무와 관련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다. 특정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이나 대통령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를 수반하는 경우. 자, 이때는 1항 및 제2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3항 2호를 보시면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 관계에 관한 확인, 증명 신청 민원에 따라서 이리적으로 처리하는 거죠. 민원에 따라서 해당 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뭐 이 회피나 기피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다 되는 게 아니라 위에 해당한다고 해서 외 사항들은 조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거. 4항의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직무와 관련된 다른 법령이나 기준의 제척, 기피, 회피 등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서 공직자 그 절차에 따를 때는 1항에 따른 신고, 회피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다른 법에 이런 유사한 게 있으면은 그 법에서 이 마련한 절차를 잘 준수한 경우에는 굳이 별도로 1항에 따른 신고, 회피 의무를 하지 않더라도 한 거로 본다는 거고요. 제5항이에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및 회피, 기피 절차와 방법, 신고, 회피, 기피의 기록,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 규칙이나 대법원 규칙, 헌법재판소 규칙, 중앙선관위원회 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요. 제6조죠. 공공기관 직무 관련해서 부동산 보유랑 매수 신고인데 사실 이 법이 아마 이것도
그런 관련이 있을 거예요. 그 과거에 LH에서 이 문제가 발생을 했잖아요. 개발 계획을 미리 알고 그 해당 지역의 토지를 미리 이제 매매를 해두는 경우죠. 그래서 6조 1항을 보시면 부동산을 직접적으로 취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공직자는 다음과 같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소속 공공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거나 아니면 매수하는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해야 된다. 그래서 부동산을 취급하는 대통령령을 정하는 공공기관 당연히 이제 국토부라든가 LH가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내가 그 직원이다 그러면은 신고해라는 거죠. 만약에 보유하고 있거나 매수를 한다면 그리고 공직자 자신이나 배우자 그리고 공직자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 존속 비속 다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배우자의 직계 존속 비속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도 다 포함이 되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동산 관련돼서 업무를 하고 있으면은 나를 포함해서 나의 가족들이 이런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이 매수를 할 때는 신고를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워낙 이슈가 좀 컸잖아요 그때. 자, 2항이에요. 제1항에 따라서 공공기관의 공직자는 소속 공공기관이 택지개발, 지구지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개발 업무를 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수하는 경우에도 그 소속 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해야 된다. 이거 워낙에 이슈가 되다 보니까 좀 구체적으로 좀 명시를 한 것 같아요. 3항이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는 부동산을 보유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4일, 여기서 14일 날짜 많이 나오죠. 14일 이내에 매수 등기를 완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예요. 사적 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고요. 제5조 제1항에 따라서 신고 회피 신청이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 또는 제6조에 따른 부동산 보유 매수 신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작은 해당 공직자의 직무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다음과 어느 하나에 해당한 조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신청 받거나 아니면 이 딱 보니까 이 따라서 신고를 받은 기관장이 해당 이 공직자 보니까 직무 수행에 딱 보니까 지장이 있네. 이 소속 기관장이 보니까 신고를 받아서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직무 수행을 일시 중지나 명령하고 아니면 직무 대리자 다른 사람한테 맡기는 거죠. 또는 직무 공동 수행자 지정 아예 직무 자체를 다른 데도 재배정한다든가 일을 이제 다른 일 시키는 거죠. 아예 전보 아예 보내버리는 거죠. 자 다른 기관으로 다른 일로 전보니까 자 그리고요 제2항이요 소속 기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가 해당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1항에도 불구하고 이 경우 제25조에 따른 이해충돌 방지 담당관이라는 사람 뒤에 나와요. 또는 다른 공직자로 하여금 공정한 직무 수행 여부를 확인 점검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 기본적으로 그 이 이해 충돌이 발생할 것 같으면은 이게 직무 수행의 일시 중지 명령, 공동 수행자 지정, 직무 재배정의 전보 이런 거 해줘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수행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나오죠.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를 대체하기가 지극히 어려워. 딴 사람 못 해줄 때. 뭐 이런 경우. 그다음에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경제발전 등 공익 증진을 위해 직무 수행의 판단이 더 크다. 그냥 그대로 하는 게 낫다. 이 이해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있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 이제 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적혀 있는 거죠. 3항이에요. 소속 기관의 장은 제1항 또는 2항에 따른 조치를 했을 때에는 그 처리 결과를 해당 공직자와 기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게 되어 있고요. 4항이에요.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아까 나왔죠. 부동산 보유 또는 신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해당 부동산 보유 매수가 이 법에 따른 다른 법률 위배되는 것으로 의심이 된다. 맞아요. 이게 딱 보니까 이거 개발 계획 알아가지고 땅 산 것 같은데 이러면은 지체업체 수사기관 그리고 감사원 감독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에
신고하거나 고발해야 된다. 제5항이에요.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에 따른 조치 확인, 점검, 통보, 신고, 고발의 기록이나 관리 및 절차 방법 등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역시 아까 규칙에 전부 국회 규칙부터 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예요.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분 업무 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아까 이제 고위공직자의 정의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그 고위공직자는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분에서 업무 활동했다. 만약. 그리고 그 한 경우에는 그 활동 내역을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날짜는 좀 기억하세요. 30일 이내에 소속 기관장에게 제출해야 된다. 제1항에 따른 업무 활동 내역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된다. 그래서 재직하고 있던 법인, 단체 등이 내가 거기서 그 업무가 뭐였는지, 그리고 뭐 대리나 고문, 그리고 자문 등 관계 마찬가지 그 업무 내용, 관리 운영했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한 내용 이런 것들을 다 소속 기관장에게 제출해야 되고요. 그리고 소속 기관장은 그 업무 활동 내용을 보관 관리해야 된다. 자, 그리고요. 사항이죠. 소속 기관장은 다른 법령에서 정보 공개가 금지되지 아니한 범위에서는 제2항의 업무 활동 내용, 그러니까 기존의 고위공직자가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는지를 공개할 수 있고요. 세부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고요. 제9조예요. 직무 관련자와 거래 신고인데 제1항에 공직자가 자신이나 아니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그리고 또는 특수관계자 자신 해서 쭉 해서 많죠. 여기 내부 읽어보시고요. 특수관계자가 공직자 자신의 직무 관련자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다는 것을 만약에 사전에 안 경우 역시 14일 날짜만 잘 보시면 되죠. 14일 이내에 소속 기관장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해야 된다.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 상품권 같은 거죠.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그리고 토지 또는 건축물 등 부동산을 거래하는 행위. 기타 3호에 나오죠. 거래 외에 물품 용역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자,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서면으로 신고를 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나의 사적 이해관계자 여기 보시면 이것들. 이 관계자가 여기 직무 관련자하고 이런 행위를 했을 때 내가 예를 들어서 나의 배우자하고 나의 직무 관련자가 금전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아니면 뭐 토지나 건축물 등 부동산을 거래하는 행위 가족 보통 본인 직접인 경우도 많지만 본인 가족하고 이렇게 이 직무 관련자하고의 거래잖아요. 이런 것들 다 신고하게 돼 있고요. 역시나 14일 또 나오죠. 2항에 공직자는 제1항 각호에 따른 행위가 있음을 사후에 알게 된 경우에도 안날로부터 역시 14일 이내 안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된다. 제3항이요. 소속 기관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서 공직자가 신고한 행위가 직무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면 앞서 나왔던 7조 1항 또는 이런 각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조치를 할 수 있고요. 제4항이에요. 1항부터 3항까지 세부적인 내용 역시나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세부적인 사항한테 대부분 다른 법률로 정한다면 좀 주의를 기울이셔야 되지만 보통 이제 필요한 사항 이런 것들은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 있죠. 제10조예요. 직무 관련 외부 활동 제한이에요. 공직자는 다음 각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다만 국가 공무원 등 다른 법령이나 기준에 따라서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자 이게 해서는 안 된다 돼 있죠. 직무 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 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아도 안 되고요. 그리고 2호예요. 소속 기관의 소관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거. 자, 다만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서 외부 강의 등의 대가로서 사례금 수수가 허용되는 경우와 소속 기관장이 허가한 경우는 가능하다. 강의해주고 돈 받는 게 된다는 거죠. 3호예요.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안에서 자신이 소속된 공공기관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공공기관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그 상대방에게 조언, 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내가 일하는 근무 기관이 상대방이 이제 반대편인 사람이 이해관계가 반대편에 있는 이해관계자한테 내가 알려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환경부 좀 그런가? 어쨌든 환경부 공무원인데 막 민간업체 환경부 관련된 민간업체에다가 이렇게 조언해 준다든가 아니면 뭐 공정거래위원회인데 소속 공무원인데 그 외부 기업에다가 이런 정보를 알려준다든가 이런 것들이죠. 4호예요. 외국의 기관, 법인, 단체 등에 대리하는 행위. 다만 소속 기관장이 허가하는 경우는 제한한다. 5호예요.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에 책임은 겸직이죠. 다른 직에 취임한 행위. 다만 소속 기관장이 허가하는 경우 역시나 다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리 행위나 그 다음에 다른 직에 취임한 행위 같은 것들은 이제 소속 기관장이 허가하는 경우는 가능하다는 얘기고, 그죠? 제 11조에 가족 채용의 제한이에요. 가족 채용의 제한. 11조 제1항을 보시면 공공기관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다. 내가 예를 들어 그 해당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의 가족은 채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죠. 뭐 다 안 되냐? 그건 뒤에 나와요. 그 다음에 채용 업무 담당하는 공직자. 그래서 공직자의 가족 그리고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의 고위공직자. 이게 기본적으로 가족 채용 못해요. 근데 이게 뒤에 나와요. 하지만 2항에 나오죠.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적용하지 아니한데 돼 있죠. 그래서 1호 보시면 사실 쉽게 나오는데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공채 시험 또는 경력 등 응시요건에서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회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채용 시험에 합격을 지금 뭐 제 강의 들으신 분들 일본 많잖아요. 지금 이제 지금 좀 있으면 지방직 구급 시험이잖아요. 이런 시험이 가능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 부모님이 뭐 국가의 이 법에서 말하는 고위 공직자라 하더라도 그 소속 기관에 채용될 수 있어요. 공채 시험 봐가지고 잘 들어가면요. 이어 보면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해서 다수인을 대상으로 아니한 시험으로 공무원 채용이 다음 항목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에는 다수인이 대상이 아니다 하더라도 가능한 거예요. 자, 이거는 뭐 세부적인 거는 이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사망은 당연한 내용인데 제1항의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는 1항 위반해서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 유도 또는 묵인해서는 안 되고요. 4항이요. 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 제1항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그 법률이 우선한다는 거죠. 이 법이 아니라. 수의계약의 제한이에요. 수의계약 뭔지 아세요? 제가 뭐 기본 가이드 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수의계약은 어떤 거냐면 원래는 이 공개 경쟁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 업체 특정 업체를 고르는 게 아니라 여러 업체를 경쟁을 시켜서 그 중에서 뭐 가격 똑같은 품질이라면 가격이 나는 업체를 고를 수 있는 거죠. 근데 특정한 업체를 딱 지정해서 그 업체랑 계약하는 게 수의계약이에요. 경쟁시키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수의계약 못 하게 돼 있는데 볼게요. 제 12조 1항이에요. 공공기관 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물품, 용역, 공사 등의 수의 계약을 기본적으로 체결할 수 없어요.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한 명뿐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은. 이게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예전에 그 서울교육청이었나요? 거기서 이제 교육감이 나오셔가지고 뭐 이제 국회에서 질의응답 하는데 그 MS죠, MS에서 윈도우를 이제 독점적이죠. 하나밖에 없잖아요. 생산자가 MS에서만 마이크로소프트에서만 그 윈도우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왜 수의 계약했냐고 이제 모 의원이 엄청나게 질책을 했어요. 교육감한테. 근데 교육감이 MS밖에 없는데 왜 자꾸 나한테 뭐라 하냐. 하여튼 이런 이제 우스갯소리는 되게 아마 이 영상 보신 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때는 수의 계약 하는 게 맞죠. 어쩔 수 없잖아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사람하고 수의계약은 기본적으로 체약할 수 없다. 그래서 소속 고위공직자 그리고 해당 계약 업무를 법령상 사실 담당한 소속 공직자 3호 보면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 기관 소속의 고위공직자 그리고 해당 자회사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5호 보면 해당 공공기관이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 소관인 경우에는 해당 위원으로 직무를 담당하게 하는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이 쭉 나와서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다음 각 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하고 계약 못한다는 거죠. 이렇게. 자, 뭐 나머지는 좀 너무 이제 지엽적이니까 뭐 여러분들 나중에 인쇄하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 13조예요.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이나 수익 금지 당연한 내용이 이런 것도 당연히 여기 가볍게 읽어보시면 돼요. 공직자는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 차량, 선박, 항공기, 건물, 토지, 시설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 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 수익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단서는 달리 단서 좀 볼게요. 법령 기준 또는 사회 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제14조예요.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예요. 제1항인데 공직자 그래서 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로 말도 어렵죠. 아니게 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포함해서 쭉 해서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 정보. 자, 이거를 이용해서 재산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산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내가 뭐 토지 계획 담당 공무원이야. 그런 다음에 이제 내 가족이나 가족 등에게 정보를 알려주는 거야. 야, 거기 이제 개발될 거니까 땅 사나.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죠. 2항이요. 공직자로부터 직무상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 정보임을 알면서도 제공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자는 이를 이용해서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해서는 아니 된다. 자, 당연한 얘기고요. 사망도 마찬가지죠. 공직자는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 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해서는 당연히 안 되겠죠. 이런 것들은 뭐 당연한 이게 상식적인 내용들이잖아요. 주의해서 보실 필요 없고요. 제15조예요.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공직자는 직무 관련자인 소속기관 퇴직자. 직무 관련자인 소속기관 퇴직자. 그러니까 보통은 퇴직한 선배 공무원이겠죠. 네, 그래서 퇴직자와 사적 접촉, 골프, 여행 구체적으로 나왔죠. 사행성 오락 같은 행위를 말한다. 사적 접촉을 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 장에게 신고까지 하게 돼 있어요. 다만 사회 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무조건 신고하는 건 아니고요. 이거는 예외적으로는 허용하고 있고요. 그다음 세부적인 내용 역시나 규칙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예요. 공무 수행 사인의 공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 제한 등이에요. 그래서 준용 규정인데 준용 규정은 그냥 뭐 꼼꼼하게 보실 필요도 없어요. 한번 쭉 읽어보고 넘어가시면 돼요. 준용 규정까지는 뭐 여러분들이 다 우리가 기억하기 너무 어려우니까. 그 다음 제 3장이에요. 이해 충돌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등인데 제 17조 공직자 이해 충돌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대장이 누구죠? 국민권익위원회예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러한 업무를 관장하게 되어 있고요. 업무 총괄로서. 그래서 공직자 이해 충돌 방지에 관한 제도 개선이나 교육, 홍보, 계획, 수립 및 시행 이런 것들을 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하고 있다. 제18조예요. 제1항 누구든지 이 법의 위반 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고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누구든지 간에. 그래서 이게 작년에 출시됐죠. 이 법의 위반 행위가 발생한 그 해당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에도 신고할 수 있고요. 자, 2호에 보시면 감사원이나 수사기관 그리고 국민권익위 자, 여기에 신고할 수 있고요. 다만 2항에 보시면 신고자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보호나 보상을 못 받는다. 그래서 딱 양심을 품고 하는 경우에 거짓이나 사실을 알았거나 신고 내용이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 신고했다. 거짓인데. 그 다음에 금품 목적이죠. 금품이나 근로관계상 특혜를 요구하기 위해서 신고하거나 아니면 그 밖에 부정한 목적이 있으면 여튼 이 보호나 보상을 못 받는다. 뭐 사망 간단하죠. 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자신 인적 사항이나 신고의 취지, 이유, 내용을 잡고 서명한 문서와 함께 신고 대상 및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위반 19조예요. 위반 행위 신고의 처리인데 1항 보시면 제18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간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서 신고를 받거나 제2조 제2항에 따라서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신고를 이첩받았어. 그러면은 그 내용에 관해서 필요한 조사, 감사, 수사를 당연히 해야겠지. 상식적인 거죠. 이건 당연히 이제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신고를 이첩받은 거예요. 국민권익위원회 신고가 들어왔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뭐 수사를 할 수는 없을 테니까 이첩해줬어. 수사라고. 그러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2항이에요. 국민권익위원회가 제18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에 관해서 신고자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다음에 대통령 영을 정한 바에 따라 조사기간 이첩하고 그리고 이 사실 당연한 다 상식적인 내용인데 이 사실을 신고자에게도 통보해야 된다. 3항이에요. 국민권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고자를 상대로 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없어. 경우에는 그 결정이 필요한 범위에서 피신고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때에는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한정해서 피신고자에게 의견 또는 자료 제출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사항의 조사기간은 제1항에 따라서 조사, 감사 또는 수사를 마친 날로부터 10일, 날짜는 좀 보셔야겠죠.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랑 군인권이 이첩받아온 다음에 이제 조사했겠죠.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를 하고 기타 이제 조사, 감사 또는 수사 결과에 따라서 공소제기나 과태료 부과 대상 위반행위 통보, 징계 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자, 5항이에요. 국민권익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서 조사기관으로부터 조사, 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통보받을 때는 당연히 그 신고자에게 통보하게 되어 있고요. 6항이에요.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서 조사, 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신고자는 대통령 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 기관에 이의신청도 할 수 있어요. 이의신청. 자, 그리고 5항에 따라서 조사, 감사 또는 수사 결과의 결과를 통보받은 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도 역시나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7항이에요. 국민권익위원회는 조사기관의 조사, 감사 또는 수사 결과가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조사, 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이죠. 30일 이내에 새로운 증거 자료를 제출하는 등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서 재조사 요구할 수 있고요. 8항이요. 7항에 따른 재조사 요구를 받은 조사기관은 재조사를 종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해야 된다. 7일 이내에 통보해야 된다. 역시 이 똑같죠. 국민권익위는 통보를 받은 즉시 신고자에게 다시 재조사 결과도 통보해줘야 되고요. 20조예요. 신고자를 보호하고 보상하는 내용이죠. 1항이에요.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대한 신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아니면 신고 등 한자에게 신고했으니까 그에 대해서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그래서 앞서 나왔던 18조 제1항에 따른 신고나 이호 보시면 제1항에 따른 신고에 관한 조사, 감사, 수사, 소송 또는 보호 조치에 관한 조사, 소송 등에서 진술, 증언 및 자료 제공 등을 방법을 돕는 행위, 이런 것들을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취소하도록 강요 못한다는 거죠. 2항이요. 누구든지 신고자 등에게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래서 불이익 조치죠. 그래서 이제 내부 고발자 보호죠. 일종에 보시면 만약에 내부 직원이 이렇게 신고를 했다면은 이제 이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요. 3항이에요. 이 법의 위반 행위를 한 자가 위반 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하거나 신고자 등이 신고 등 함으로 인해서 자신이 이 법의 위반 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위반 행위에 대해서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부과, 징계처분, 그 밖에 행정처분 등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자진 신고한 거죠, 한마디로.
자, 사항은 뭐 이것도 준용 규정 같은데 얘는 스킵을 할게요. 자, 그리고 5항만 볼게요. 5항도 볼게요.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8조 제1항에 따라 신고로 인해서 공공기관의 재산상 이득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다. 그리고 공익을 증진시킨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보상금도 지급할 수 있다. 6항이요.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8조 제1항에 따라서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 회복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에는 보상금도 지급해야 된다. 자, 뭐 7항은 제가 뭐 구조금인데 그래서 신고자 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신고 등과 관련해 다음 같고 어느 하나에 대한 피해 발생했다. 그때는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자, 나머지 준용 규정 등은 다 좀 스킵을 하고요. 제21조예요. 위법한 직무 처리에 대한 조치예요. 소속기관장은 공직자가 쭉 해서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로 하여금 위반 사실을 즉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계속 불이행할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 직무를 중지하거나 취소한 등의 필요한 조치도 해야 된다. 뭐 당연한 내용이고. 제22조죠. 부당 이득의 환수 등 소속기관장은 공직자가 제5조의 신고나 혹은 회피의무 또는 제6조의 신고를 위반해서 수행한 직무가 위법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재산사용 이익도 환수하게 되어 있고요. 이항 보시면 소속기관장은 공직자가 제13조의 공공기관 물품 등 사적 사용 수익금지 위반 만약에 한번 사적 사용한 거죠. 위반한 경우에는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도 환수해야 된다. 당연한 것들이고요. 사망은 이제 만약에 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률에서 이 해당 내용이 있으면은 그 법률에 따른다 되어 있고요. 제23조예요. 비밀 누설 금지인데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했던 공직자가 재직 중 또는 퇴직 후에도 그 업무 처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누설해서는 안 된다. 퇴직 후에도. 다만 제2호의 업무로서 제8조 제4항에 따른 공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아야 한다. 기타 보시면 이제 사적 이해관계자의 신고는 회피, 기피 신청 또는 부동산 관련된 거, 고위공직자의 업무 활동 있었죠. 입직하기 전에 구조에 따라 직무 관련자랑 거래 신고 및 조치에 관한 거, 그리고 퇴직자의 사적 접촉이나 조치에 관한 거 앞에 다 나왔던 내용들이에요. 제24조 교육 및 홍보예요. 1항에 공공기관의 장은 공직자에게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교육해야 된다. 아마 여러분들 입직하시면 이제 교육 받으시겠죠. 2항 공공기관의 장은 이 법에 금지하고 있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국민들이 이 법을 준수하도록 유도해야 되고요. 제3항의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및 2항 교육 및 홍보 등을 등에 필요하면 국민권익위원회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요. 국민권익위원회는 적극 협력해야 된다. 그 앞에 잠깐 나왔던 건데 제25조에 보시면 이해충돌 방지 담당관이 이제 지정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1항이에요.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 중에서 다음 각고 업무를 담당하는 이해충돌 방지 담당관을 지정해야 된다. 그래서 1호 보시면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에 내용에 관한 내용의 교육 상담을 해야 되고, 두 번째 2호죠. 사적 이해관계 신고 및 회피 앞에 쭉 나왔던 것들이죠. 그리고 고위공직자, 그러니까 주로 앞에 우리 이 법에서 앞에 나왔던 내용들, 그 내용들을 담당하게 하기 위해서 이해충돌 방지 담당관을 지정하게 되어 있다. 제4장 징계 및 벌칙이에요. 제26조 징계예요.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 처분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당연한 거고요. 27조는 벌칙인데 이게 참 굉장히 좀 골치 아프죠. 1항 볼게요. 제14조 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재산상 쭉 해서 이 벌칙 형사처벌이죠. 그래서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 다음 밑에 해당 내용, 이게 사실 이게 벌칙 사항인지 아니면은 이 과태료 대상인지
사실 이거 뭐 예전에 서울시 문제에서는 가끔 이런 스타일 나왔어요. 이게 몇 톤은 뭐 과태료고 몇 톤은 벌칙이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까지는 여러분 다 보시기 어렵죠. 그래서 해당 내용은 나중에 뭐 시간 되실 때 한 번 정도만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시급도 안 되시면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전체적으로 한번 다 살펴봤는데 준용 규정이라든가 아니면 아까 이제 과태료와 벌칙 규정 이런 거는 진짜 구분하기 너무 힘들어요. 이런 것도 출제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벌 본다 하더라도 참 꼼꼼하게 본다 하더라도 정답 찾기 쉽지 않고 지금 이제 제가 요거 법을 만들어 드렸으니까 이 출제된 기출 문제 한 3개 볼게요. 아마 그렇게 여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꼼꼼하게 이런 것까지 모르시더라도 다 풀 수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제가 넘어가서 잠깐 볼게요. 일단 이 기출 문제가 올해 국가직 9급에서 여기 나왔죠. 이 정의 규정에서 나왔죠. 그래서 공직자에서 이 사적 이해관계자로 규정하고 있는 대상이 아닌 것은 있죠. 직무 관련자, 직무 관련 다른 공무원. 아마 이 문제는 다들 기억하고 계실 거고. 자 그리고요. 올해 경찰 승진 시험이 행정학이 있어 경찰 행정학 37분 보시면 문제 이래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해서 이 정답은 3번인데 뭐 다른 거 14 이런 거 나오죠. 이런 거 나오죠. 이게 이제 그다음에 목적 조항 나오고요. 그래서 공직자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한다. 맞는 내용이고 14일도 아마 나죠 보셨고요. 뭐 이 선지 4번도 볼게요. 고위공직자는 그 직에 임명된 경우 아까 3년이었죠. 3년 이내에 민간에서 내가 업무 활동한 거 한 경우에는 그 활동 내용을 30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해야 된다. 뭐 요거는 그렇게 제가 뭐 아주 마이너하니까 읽어볼 필요 없다고 한 내용은 아니죠. 3번이 정답인데 사실 감사원이 총괄 아니죠. 국민권익이죠. 자 이게 이 법의 이 소관 이 부처가 국민권익이었잖아요. 그 작년에 나왔던 거예요. 국가직 9급에 나왔던 문제고요. 공직자 이해 충돌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출제 행정학 기출 문제는 이제 출제는 시행된 이후에 출제를 해야 되지만 또 설명할 때도 재정 기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2021년에 제정됐고 시행 2022년에 그 다음에 시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해 충돌의 특성은 실제적 외견적 잠재. 이건 사실 뭐 제가 이전 해설을 했던 내용인데 얘는 이론적인 좀 내용이고요. 3번도 선지 3번도 마찬가지예요. 그 새행저항이란 책이 있죠. 그 책에 이제 표현한 건데 너무 생뚱맞잖아요. 이건 어느 누구도 자신이 연루된 사건의 재판에 대해서 안 되는 건지 뭐 당연한데 이런 문제 딱 나왔잖아요. 사실 그 책에 있는 그 하나의 어떤 그 전체 글에서 딱 다 앞뒤 다 빼버리고 그냥 문장만 하나 가져와서 이 선지를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좀 뭐랄까 좀 생뚱맞다 해야 되나요? 그게 이제 갑자기 이렇게 들어와 버렸죠. 틀린 내용은 아니고요. 네 번째가 이제 아까 이제 정답이 되는데 이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 아까 그 위반 행위였죠. 위반 행위는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 등에 신고할 수 있고 위반 행위가 발생한 기간 제외되는데 위반 행위가 발생한 기간은 포함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정답이 이제 4번이었는데 얘는 이제 조항이 좀 뒤에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사실은 좀 정답을 맞히기가 쉽지는 않았어요. 보통 이때 제가 작년에 해설할 때도 소고를 해서 좀 해결하라고 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좀 길게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이제 지방직 9급이라든가 이제 국가직 7급 그 지방 7급 앞으로 한 2, 3년간은 조금 뭐 좀 자주 나올 것 같아요. 지금 딱 보니까 이제 빈도 보시면 이제 자꾸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아까 말씀 이 준용 규정이라든가 뒤에 이제 뭐 과태료 벌칙 이거는 뭐 디테일하게 보셔도 기억이 안 날 테니까 걔는 스킵하고 중간중간에 그냥 넘어가시라는 것들을 좀 넘어가시면서 한 번 정도 꼼꼼하게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강의 들은 수고하셨고요. 다음 강의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